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윤영관 교수입니다. 제가 1시간 정도에 걸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이 굉장히 크게 급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격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 것인가를 여러분들께 좀 짧은 시간이지만 줄기를 잡아드리고 그 안에서 한국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목차는 순서는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독특한 지리적인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이 꽤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정학적인 딜레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걸 한마디로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도전을 받고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는데 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고 두 번째는 아주 심화되어 가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대결입니다. 세 번째는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전 속에서 한국은 어떤 방향으로 외교를 해나가야 될 것인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강의를 할 때마다 지도를 보여드립니다. 항상. 왜냐하면 이 지도 속에 우리 한국 사람들의 고민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도는 한국이 위치해 있는 동북아시아의 지도입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은 오른쪽 하단에 한반도가 있고 분단된 한반도가 있죠. 그 다음에 그 서쪽에는 갈색으로 중국이라고 하는 대륙이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 인구의 28배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죠. 한국을 5천만으로 잡는다면 중국은 14억이니까 한 20배 정도 인구가 많고 땅덩어리 크기로는 한반도의 50배라니까 대한민국이 한 100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군사적으로나 경제력으로는 2위 대국이고 또 군사적으로도 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엄청난 그 대국이 딱 버티고 있고 그 위에 노란색으로 지금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세계에서 영토가 가장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아직도 이 경제력은 과거보다 경제력이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상이 약화됐기는 하지만 오늘날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푸틴 대통령이 큰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을 했죠. 그런 나라가 버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의 동쪽에는 여기에 일본 열도가 쭉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일본은 세계 경제력이 3위 되는 대국입니다.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세계 경제력 2위 국가였는데 중국한테 따라잡혀서 지금은 3위인 나라인데 그 경제력에 걸맞는 이른바 대국 외교라고 할까요? 아주 스케일 크게 외교를 펼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평양 건너서 물론 미국이 있죠. 우리의 동맹국이고 세계에서 최강대국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군사력 측면에서도 그렇고 경제력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 지도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집에 가셔서 지도를 놓고 또는 컴퓨터를 들고 세계 지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는지, 한국과 같은 나라가
주변 국가들이 세계에서 1, 2, 3, 4등 하는 나라들로만 둘러싸여 있는 나라, 아마 세계 어디에도 찾아보시기가 힘들 겁니다. 아주 독특한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기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지정학적인 딜레마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지리적인 그 위치 때문에 우리가 당해온 그런 그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러한 이 상황에서 지금 한반도가 붙어 있는 대륙 쪽에는 중국과 러시아라고 하는 대륙 국가가 있는데, 이런 나라들은 주로 땅으로부터 그 이 부의 그 축적이 가능했던 나라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다 건너서는 일본과 미국이 있는데 이제 해양 국가입니다. 해양 국가들은 바다로부터 국력을 축적해온 나라들입니다. 근데 대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대륙 국가와 해양 국가들 간에 서로 경쟁을 해온 그런 경향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19세기에도 영국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해양 세력과 러시아라고 하는 대표적인 대륙 세력이 한 세기 내내 도처에서, 세계 도처에서 경쟁을 하며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한반도를 둘러싸고서도 똑같은 경쟁이 벌어졌었는데, 바로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미국까지 해가지고 이 네 나라들 사이에 한반도를 둘러싸고 경쟁이 벌어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반도를 놓고서 주변 대국들 간의 경쟁이 어떻게 벌어졌느냐? 1894년에 청일전쟁이 터졌죠. 그때는 이제 서양 제국주의 세력들이 동양에 물밀듯이 밀고 들어오면서 이렇게 식민지 쟁탈전 비슷하게 벌어지고 있었던 때입니다. 근데 그때 일본은 우리보다 한 20, 30년 정도 먼저 정신을 차려가지고 국력을 강화하고 단합을 하고 해서 산업을 일으키고 또 군사력을 키우고 해가지고 식민지로 희생되는 게 아니라 식민지를 찾아 나서는 제국주의 국가로 발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제국주의 국가 일본이 가장 먼저 눈독을 들인 게 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을 어떻게 해서든지 점령을 하려고 아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바로 이 전북 고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동학군이 일어나가지고 정부의 탐관오리들에게 저항을 하고 하면서 이 세력이 아주 빠른 속도로 확장이 됐죠. 근데 조정이 워낙 취약하고 부패해가지고 이걸 막을 여력이 없으니까 청나라 군대를 불러들여온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일본이 좌시할 리가 없죠. 그래서 두 세력 간에 한반도를 가운데 놓고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게 청일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대륙 세력, 방해 세력이 하나 이제 사라지게 된 겁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또 다른 대륙 세력은 러시아인데, 이 러시아하고 또 한 번 전쟁을 하죠. 그게 정확하게 10년 후인 1904년의 러일 전쟁입니다. 여기에서도 이 일본이 승리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만드는데 방해 세력이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1905년에 러일 전쟁이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을사늑약을 체결해가지고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5년 후에는 합병을 하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그 아주 비극적인 한국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1945년에 식민지 35년 지나서 45년에 통일된 단일 국가로 이제 그 독립을 하게 돼 있었는데, 거기에서 또 비극이 싹트게 되는 겁니다. 1945년 8월 달은 2차 대전이 끝나가던 무렵이었는데 이미 유럽에서는 전쟁이 끝났습니다. 2차 대전이. 그래서 히틀러가 항복하고 이제 이 무솔리니가 항복하고 독일과 이태리가 다 항복을 하고 있는 시점이었는데, 이 태평양 쪽에서 전쟁이 지속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같이 한 편을 먹고 싸웠던 소련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유럽에서도 함께 싸운 그 연합국이니까 이 태평양 지역에서도 좀 같이 싸우자. 당신네가 이 만주 쪽을 시베리아 만주에서부터 일본군을 갖다가 공격을 하고 밀고 내려오면 미국은 태평양에서부터 이렇게 밀고 올라가 가지고 일본의 항복을 빨리 받아낼 수 있을 거 아니겠느냐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소련의 이게 그 리더가 스탈린이었죠. 이 스탈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노회한 정치가였습니다. 같은 연합국, 이 같은 그 참전국이었지만 미국과 일종의 그 이 경쟁 관계가, 심리적인 경쟁 관계가 그때부터도 형성이 돼가지고 끝까지 그 부탁을 안 들어주고 이 그 참전을 미룹니다. 그러다가 미국이 원자탄 실험에 성공을 하고 그 원자탄을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하를 해서 항복이 불가피하게 됐을 때 그때에서야 참전을 합니다. 그런데 참전을 하고 나서 소련군이 물밀듯이 밀고 내려오는데 속도가 너무 빠른 겁니다. 이거를 그대로 두었다가는 완전히 한반도가 이 소련의 지배하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거를 미국 측이 걱정을 해서 38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38선을 놓고서 당신네들은 38선 이남으로 내려오지 말라. 38선 이남은 미군이 주둔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서로 타협이 이루어져서 38선이 이제 분단선이 돼버린 거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5년 후에 1950년에 이 전쟁이 터지게 되죠. 중국과 소련의 그 배후 지원을 받고 김일성이 남침을 하게 된 겁니다. 거기에 대항해 가지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유엔 16개 참전국들이 함께 이제 전쟁을 치르게 돼 가지고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이제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중국이 참전을 하게 되죠. 1950년 겨울에 중국이 참전을 하는데 중국은 왜 참전을 했느냐? 그 어려운 시기에 왜 어려운 시기였느냐? 중국이 중국 본토에 공산당 정권이 중국 본토를 차지하고 거기에 정권을 수립한 게 1949년이었습니다. 1950년이면 1년이 채 아직 안 됐을 때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중국 내부의 이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체제도 제대로 잡혀져 있지 않는 상황에서 마오쩌둥이 아주 이 고집을 피워가지고 참전을 하게 됩니다. 참모들이 반대를 했어요. 참전하지 말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전을 했던 이유는 뭐냐? 그대로 놔두었다가는 한반도가 완전히 미군의 주도하에 통일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미군을 압록강 두만강 건너서 맞닥뜨리게 되는데 이거는 절대로 중국의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가 없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라고 하는 완충지대, 방파제가 가운데 딱 가로막고 있어주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후 중국 사람들은 북한을 하나의 방파제, 미국이 주도하는 어떤 그 자유주의 세력을 막아내는 방파제 또는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그 지대로서 북한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해도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을 쏘아대도 그거에 반대를 하지만 끝까지 체제를 보장을 해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식량도 지원하고 에너지도 지원하고 했던 것이 지난 수십 년간의 역사입니다. 근데 지금의 중국의 그 정치 지도자들의 이 계산 속에도 그러한 전략적인 고려가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정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지난 이 그 역사가 흘러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오늘에 이르게 된 거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1894년도
오스트리아의 일간 신문에 실렸던 만평입니다. 한 컷짜리 만평인데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일본 그 사무라이 복장을 한 일본인이 토끼의 귀를 잡아당기고, 왼쪽을 보시면은 청나라 복식을 한 이 중국 사람이 토끼의 꼬리를 잡아당기고 있죠. 등에 보면은 코리아라고 이렇게 영어로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한반도를 놓고 청나라와 일본이 서로 끌어당기고 있는 형상을 보여주고 있는 한 컷짜리 만화였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이 시점, 2003년의 시점으로 왔을 때 우리는 지금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느냐? 아까 한마디로 요약을 해드리건데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도전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도전하는, 위협을 주고 있는 세 가지 이슈, 세 가지 사건은 바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두 번째로 미중 대결의 심화, 세 번째로 북한 위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 이거를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최대 강국이, 세계 최대 강국이 미국이었습니다. 2차 대전 끝나자마자 그때 당시에 미국의 경제력이 세계 전체 경제력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막강한 위치에 있었던 게 미국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미국이 국제 질서를 짜는데 주도하는 국가가 됐죠. 거기에 이제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런 이제 그 자유주의 민주주의 국가들이 함께 연합을 해가지고 이 짰던 국제 질서가 바로 자유주의 국제 질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세 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국제 질서라고 하는 것은, 첫째, 국제정치 차원에서는 아무리 대국이라고 하더라도 작은 나라, 힘없는 나라의 영토의 주권을 존중을 해줘야 된다. 바꿔서 얘기를 하자면 자기 나라가 대국이라고 해가지고 무력으로 작은 나라를 침공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규칙을 지키는 그런 질서였습니다. 또 자결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아무리 작은 나라라고 하더라도 그 나라 국민들이 스스로 정치 체제를 결정을 하고 외교 노선을 결정을 하고 그런 자결권, 이거를 존중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입니다. 이런 원칙을 지키는 질서가 자유주의 국제 질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다자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 힘이면 모든 것이 다 통한다라고 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고, 힘 있는 강대국들이 마음대로 하는 세상이 아니고, 작은 나라든 큰 나라든 주권 평등의 원칙 위에서 서로 모여서 합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합의는 지켜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국제 질서입니다. 그걸 다자주의 국제 질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이 국제 질서가 자유주의 국제 질서였다. 그런데 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최근 10여 년 전서부터 흔들리는 징후가 나타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2016년에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돼서 2017년부터 4년 동안 대통령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그분의 발언이나 행동이나 이 모든 것들을 잘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유주의 국제 질서라고 하는 거 관심이 없습니다.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이 힘들여 노력하고 리더십을 행사한다, 별로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오로지 미국의 경제 이익, 이것만을 내세웠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것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리더인 미국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영국이 그 EU 유럽 연합에서 탈퇴를 하고, 폴란드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그다음에 헝가리, 이런 나라에서 권위주의적인 어떤 인간의 가치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가 아니라 권위주의 정치 체제가 등장을 하고,
프랑스나 이런 데에서 아주 극단적인 그 이 정당이 이 득세를 하고 이런 그 현상들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없었더라면은 민주주의 국가이자 세계 경제력 10위 국가로 성장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왜냐?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없었더라면은 힘센 나라가 약한 나라를 얼마든지 마음대로 침범을 하고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안보가 보장이 안 될 것이고, 그렇다면은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경제 발전에만 매진할 수 있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북한이 밀고 내려왔을 때 바로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원칙에 따라서 유엔 참전국 16개국이 참전을 해서 우리를 지켜준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흔들리는 것은 결코 이게 남의 나라,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더 버텨주고 국제 질서로서 확립되어야만 계속해서 경제 성장도 하고 민주주의도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그런데 이러한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 대한 첫 번째 도전이 작년 2월 24일 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의 결정 아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의 관점에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이거는 이제 푸틴 대통령이 아까 말씀드린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인 그 영토 주권, 우크라이나의 영토 주권과 자결권을 침범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푸틴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나토가 자꾸 세력을 확장을 해 왔기 때문에, 러시아 쪽으로 확장을 해왔기 때문에 자구책으로 러시아는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국도 그 편을 들고 그 해석에 손을 들어줍니다. 그런데 심지어 일부지만 한국 내부에서도 그렇게 보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러시아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이런 나라 사람들이 아니고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한국 사람들이 바로 푸틴 대통령의 설명인 그 세력권 논리, 나토가 동진해가지고 세력을 자기 나라의 그 러시아의 세력권을 갖다가 침해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전쟁을 시작한 것이다라고 하는 논리를 받아들이면은 어떤 이야기가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1910년도에 일본이 자기 나라의 세력권을 확장하기 위해서 조선을 침략해서 합병시킨 거를 합리화해 주는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논리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침략했던 논리나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논리나 똑같은 논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35년 동안이나 이 그 강대국의 세력권의 어떤 그 논리, 힘의 논리, 강대국 논리에 그 희생이 돼 가지고 35년 동안이나 엄청난 그 피해를 보았는데, 그거를 용인해 주는 그런 논리적인 이 결과가 초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설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1950년에 북한이 이 공격을 해 왔는데, 이 국제 질서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력을 가지고 국경을 변경하려고 시도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러한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북한이 노골적으로 무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엔 참전국들 16개국이 같이 참전해서 싸워줬던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우리가 인정을 해주면은 똑같은 논리로
북한이 남쪽을 침공해 준 거를 인정해 주는, 그걸 받아들이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이라면 몰라도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러시아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하게 냉철하게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지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 대한 두 번째 도전은 중국과 미국 간의 대결이 심화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를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네 가지 숫자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1950년, 1972년, 2008년, 2018년입니다.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설명을 하는데요. 1950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이 한국전쟁에 참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직접 총구를 겨누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는 적대 관계로 변합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냉전 시대에도 미국은 중국을 적대국으로 간주했고, 그래서 포위하고 압박하는 봉쇄 전략으로 나갔던 겁니다.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을 시켰던 것이죠. 그런데 1972년이 중요한 해였습니다. 1972년에 닉슨 대통령이 북경을 방문합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죠. 적대 국가의 수도를 방문한 겁니다. 미국이.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때 이제 키신저 안보보좌관과 닉슨 대통령이 콤비가 되어가지고 중국을 포용을 하고 국제 무대로 끌어내서 소련과 경쟁을 시키고 미국은 그 가운데에서 어부지를 넣자라고 하는 전략으로 나간 거예요. 아주 획기적인 전략의 변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예. 당시 미국은 베트남 전쟁의 수렁에서 빠져나오려고 아주 노력을 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베트남 전쟁에서 빠져나오려면은 아무래도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었고, 그다음에 일단 베트남 전쟁에서 빠져나온 다음에 미국이 어떻게 세계 무대에서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가를 고민을 했는데, 그 상황에서 미국이 취할 수 있는 그 전략은 아까 말씀드린 어부지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소련이라고 하는 두 공산국가를 서로 경쟁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국제 무대로 끌어내서 적극적으로 국제 무대에서 활동을 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미국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느냐면은, 일단 포용을 해서 국제 무대로 끌어내고 국교를 트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교류하고, 특히 무역을 집중적으로 하고 투자도 많이 하고 그러면은 서서히 공산당 지배 체제도 민주 정치 체제로 수렴이 돼갈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미국이 만들어 놓은 자유주의 국제 질서 속에서 책임 있는 그런 이 협력 국가로 이제 변화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던 것이죠. 그런 희망하에 포용 정책이 2018년까지 지속이 된 겁니다. 2018년. 2018년은 어떤 해냐? 트럼프 행정부 2년차 해인데, 그때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그 수입품에 대해서 25% 관세, 고율 관세를 부과를 해가지고 무역 전쟁이 시작된 해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 이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대선 캠페인 때부터 아주 굉장히 그 비난을 하면서 이제 손을 봐주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었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미국의 국가안보 보고서에 중국은 미국에 대한 도전 국가다. 협력 국가가 아니고 도전 국가고 국제 질서를 바꾸려고 하는 수정주의 세력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실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포용 정책을 버립니다. 2018년.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는 단순히 트럼프 행정부, 공화당 정부에만 해당됐던 게 아니고 초당적인 민주당도 거기에 합세해가지고 중국에 대한 포용 정책을 버리는 계기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던 것이냐. 그동안 미국 사람들이 참을 만큼 참았다. 달래고 어르고 설득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불공정 무역 관행 바꾸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책임을 지는 어떤 그 협력 국가로서 미국하고 함께 여러 가지 글로벌 지구촌 사회의 현안들을 좀 해결해 나가자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기미가 안 보이고 오히려 미국에 맞서는 행태를 보입니다. 미국에 맞서는 행태를 보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방향으로 가기는커녕 오히려 시진핑 주석이 등장을 하면서 강한 권위주의 국가로 더 반대 방향으로 치닫는 그런 결과를 목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워싱턴 DC 내의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제 중국은 기대할 게 없다. 틀렸다라고 완전히 초당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2018년에 완전히 미국의 정책이 바뀌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는 대결 관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그런데 왜 중국이 그렇게 나가게 되느냐? 여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을 텐데 이 중국과 미국의 그 명목 GDP, GDP를 비교를 한 겁니다. 1980년부터 2020년까지. 1980년에는 중국의 GDP가 미국의 6%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20년 후에는 12%까지 따라잡고 그 다음에 2020년이 되니까는 70%가 된 겁니다. 지금 중국의 경제력은 미국의 약 70%까지 됩니다. 이게 명목 GDP가 아니고 구매력 평가 지수로 환산한 거는 중국이 이미 미국을 앞섰다라고까지 이렇게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급속도로 중국 경제가 성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개인이든 국가든 간에 경제가 튼튼해지면 그 다음에 생각나는 게 뭐죠? 권력입니다. 권력. 그래서 이제 갑부가 된 사람들이 정치를 하려고 나서는 사람 주변에 많이 보시잖아요, 그죠? 국가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경제력이 쌓이게 되면 그걸로 만족을 못합니다. 그래서 국제 무대에서 경제력에 상응하는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거기에 상응한 만큼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지려고 하고 군사력도 팽창을 시키려고 하고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승하는 대국, 중국과 같은 상승하는 대국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딱 이 패권을 쥐고 있었던 그런 기존 대국하고 사이에는 긴장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런데 이 긴장 관계를 제대로 외교를 통해서 풀면은 평화가 오고 그렇지 못하면 큰 전쟁으로 이제 치닫게 되는 겁니다. 1차 대전 때는 완전히 실패를 한 거예요, 외교가. 그때는 상승대국이 독일이었습니다. 1871년 비스마르크의 리더십하에 독일이 통일되고 난 다음에 국력이 엄청 빠르게 성장을 했어요. 당시에 그 패권 국가 기존 대국은 영국이었습니다. 근데 이 영국과 이 독일 간에 긴장 관계가 형성이 됐었는데 그거를 제대로 외교적으로 풀어내지를 못하고 대전으로 발전한 게 1차 대전이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국제 정치를 전공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상황이 미국과 중국 간의 그 대결 상황이 딱 1차 대전 직전의 상황과 비슷하다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불안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실이. 미국 하버드대에 그램 앨리슨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그 사람 책이 이 번역이 돼가지고 출간이 됐는데요. 이 사람이 지난 과거 역사 500년을 갖다가 쫙 그 살펴보니까 16번의 상승 대국과 기존 대국 간의 마찰이 있었던, 긴장 관계가 있었던 상황이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결말이 났는가를 갖다 쭉 봤더니 16번 중에서 딱 4번만 평화적으로 해결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전쟁으로 귀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단순 논리로 말하자면은 그 사람의 통계를 우리가 따른다면은 지금 우리는 미국과 중국 간의 평화가 달성될 확률이 25%밖에 안 되는 세상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아슬아슬한 삶 지금 상황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중국의 경제력이 상승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 상응하는 대국 외교를 펼치는 공세적인 외교를 펼치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시진핑 주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2012년 18차 당대에서 이 시진핑 이 주석이 중국몽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면서 아주 공세적인 야심적인 전략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공산당 주도하에 중국 특색 사회주의로 중국 민족의 대붕을 달성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등소평이 개혁 개방을 하면서 도광양해라고 하는 전략 지침을 후배 정치인들한테 내립니다. 도광양해라고 하는 건 잘 아시는 것처럼 내실을 기하고 실력을 키우고 때를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경제 발전에만 매진하고 정치 전면에 나서지 말라라고 하는, 미국하고 협조하면서 경제 발전에만 매진하고 때를 기다리라라고 하는 그런 전략 지침인데 이거를 버리는 겁니다. 시진핑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분발유의는 뭐냐면 떨쳐 일어나 할 바를 한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이제 중국이 이 경제력이 이만큼 됐으니까 거기에 걸맞는 위상을 확보를 하고 해야 될 일을 거침없이 하는 나라가 되겠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외교의 결과로서 1대1로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고 있죠. 유라시아 대륙을 중국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연결을 해가지고 통합을 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야심적인 전략이고, 미중 경쟁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느냐. 중국은 아시아의 패권을 추구하면서 서태평양 진출을 원하고 있고, 그래서 남중국해, 동중국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을 하고 유라시아를 1대1로 통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미국은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거기에 맞섭니다. 그리고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이 쿼드라고 해가지고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이 네 나라를 엮어서 함께 단합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고, 오커스라고 해가지고 미국, 호주, 영국이 서로 군사적으로 협력하는 메커니즘, 그 다음에 한국, 미국, 일본이 서로 3자 협력을 하는, 강화하는 그런 메커니즘, 그 다음에 인도 태평양과 나토를 이렇게 연계를 강화하는 그런 전략, 이런 걸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군사 대결이 상당히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요. 중국은 경제력에 걸맞게 군사력을 급속도로 증강시켜 왔는데 96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과 중국의 국방비 지출 비율이 19대 1 정도로 격차가 났었는데 2020년에는 3대 1 정도로 이렇게 따라잡았습니다. 중국은 가능하면 미국이나 이런 나라의 그 해군 함정이나 비행기가 연안으로 접근을 못하도록
이 동북부 이 그 해안 지역에 수많은 고성능 미사일들을 갖다가 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미국은 육해공뿐만 아니라 뭐 해병대, 사이버, 뭐 우주 전쟁 능력 이런 것 같이 모두 통합을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중국을 압도한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미국과 중국 간의 군사 당국 간의 하트라인이 없어요. 제가 한 달 전쯤에 제가 몸담고 있는 아산정책연구원에서 큰 회의를 해서 전직 국방부 관리를 하고 이제 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하트라인이 작동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소통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왜 위험하냐면은 대만을 놓고서 지금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엊그저께 지난주 토요일에도 미국 함정과 캐나다 함정이 대만 해협을 지나가는데 중국 군함이 끼어들기를 하면서 항로를 바꾸라고 압박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150야드 간발의 차이를 놓고 충돌을 면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바다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하늘에서도 공군 전투기들끼리도 비슷한 상황들이 수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트라인이 없으면은요, 만약에 그런 충돌 사기가 터졌다 그러면은 이게 서로 이제 거기에 걷잡을 수 없이 이게 이제 서로 상호 적대 행위가 이제 확산이 돼 가지고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발전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하드라인이 필요하거든요. 당국자들 간에 야, 우리 이러지 말고 대충 이 선에서 끝내자라는 식으로 뭐 소통을 하든지, 이번에 벌어졌던 사건은 우리 측에서 잘못해가지고 사고였으니까 너네들을 공격할 의도가 없으니까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아줬으면 좋겠다라든지 이 의사소통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굉장히 불안한 요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현재 중국도 굉장히 형편이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요. 올해 초에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작년 한 해 동안 85만 명 인구가 감소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의 인구가. 그리고 이미 중국의 인구는 인도에 따라잡혔습니다. 지금 세계 최대의 인구가 많은 나라는 중국이 아니고 인도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완전히 중국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동을 하게 되었죠. 이제 생산 능력이 그만큼 떨어지는 겁니다. 출산율이 1.18인데 현상 유지, 인구 수가 현상 유지가 되려면은 1.21이 돼야 됩니다. 출산율 0.68인 한국에서 사는 사람 입장에서 뭐 남의 나라 걱정할 일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이 중국의 인구 문제가 심각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경제 저성장 이 기조로 들어섰다. 경제가 작년에 3%였고 올해 잘해봤자 5%라고 얘기를 합니다. 옛날 얘기다. 이제 고성장 시대는 갔다라고 하는 것이고, 엄청난 부채가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주름을 잡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과 대결 구도로 가는 바람에 미국과 연합한 자유주의 국가들의 민주국가들의 기업들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중국에서. 그래가지고 도처에서 지금 그 대안지를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안지로 떠오르고 있는 나라가 인도입니다. 요즘에 와가지고. 제가 올해 2월 달에 인도에 큰 회의가 있어가지고 거기 갔었는데, 그때 인도 사람이 저랑 비슷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월 한 달에만 5개 나라 정상들이 다녀갔다. 좀 있으면 일본 총리도 방문하게 돼 있다. 이렇게 일종의 인도 러쉬 현상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인도가 중요하다. 우리가 전략적으로 인도를 중시해야 될 때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옛날 중국이 아니다. 이게 어찌 보면은 중국도 성장의 최고점을 찍고 이제는 내려가는 길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자주 나오고, 그런 중국이 성장하는 기세등등한 중국보다도 더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미국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더 위험하냐? 더 많이 기울어지기 전에 빨리 이 지도자가 약속했던 뭐 대만 통일이라든지 이거를 갖다가 해버리자라고 잘못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근데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그럼 어떤 상황이 있느냐? 중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아 대륙에서 패권을 쥐기를 원하는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빠져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명실공히 아시아의 제1의 강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한국에서 미국의 영향을 밀어내려고 한미 동맹을 가능하면 약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거기에 대항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미 동맹을 강화를 하고 아시아에 있어서의 거점을 계속 확보를 하고 강화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한국은 어떤 입장이냐? 한국은 북한 안보 위협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북한 안보 위협이 어떤 위협에 지금 직면해 있느냐? 바로 미사일을 옛날에는 액체 연료로 쏘아 올렸는데 이제는 고체 연료로 쏘아 올립니다. 이건 뭘 얘기를 하느냐면은 액체 연료를 사용을 할 때는 30분이라고 하는 탐지 시간이 있어요. 그 30분을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 쪽에서 탐지를 해서 미리 그거를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거예요. 바로 꺼내서 그 자리에서 쏘아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탐지해서 이걸 방지를 하는, 미사일을 갖다가 타격을 하는 게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그만큼 위험도가 높아졌다. 그 다음에 KN-23이라고 고체 연료로 추진하는 단거리 미사일인데 이건 완전히 저고도로 활공을 하기 때문에 레이더의 추적도 제대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탄도 이 미사일처럼 이런 그 궤도를 그리는 게 아니라 이 거의 다 와가지고 한 바퀴 이게 제주를 돌아요. 제주를 부려요. 그래가지고 추적을 하기가 힘들게끔 만드는 그런 변칙 기동을 하는 그런 이 미사일을 갖다 개발을 해가지고 이 미사일에다가 소형 핵탄두를 탑재를 해서 남쪽의 모든 군사기지를 초토화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북한의 군사 위협이 지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생사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중국은 우리와의 깊은 경제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이 딜레마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어떤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될 것이냐,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미중 대결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안미 경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고 하는 옛날의 그런 전략이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기가 힘든 상황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갈수록 이 경제와 정치가 안보가 연결이 돼가지고 한 덩어리로 묶여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안보, 경제 모두에서 미국과 중국 중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미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북한 그거 별거 아니야. 신경 안 써도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저하고는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북한의 위협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생사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생사의 문제와 관련된 것을 먼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중국과의 관계에는 어떻게 하면은 순탄하게
잘 관리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때다. 중국과의 관계는 어찌 보면 잘 사느냐, 얼마나 더 잘 사느냐, 덜 잘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중국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신네들도 보다시피 우리가 북한의 이러한 위협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미중 동맹,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사활이 걸리는 문제다. 당신네들이 그거는 이해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설득을 하고, 한중이 그래도 경제적으로 협력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보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서로 협력해 나가자.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미국, 일본 이런 나라들과 협력을 해나가고 서방 세계에 구축이 되는 수많은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기술 능력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일종의 그 글로벌 외교를 해나가고 또 경제 발전을 계속 지속해 나가는 그런 전략으로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외교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생각할 이슈가 한두 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 철두철미하게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국가의 이익에 맞느냐 안 되느냐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한미 관계도 보고 한중 관계도 보고 한일 관계도 보고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한국의 입장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게 어떤 선택이냐라고 하는 것을 고민을 하고 아주 냉철하게 판단하면서 전략적으로 사고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은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